대구시장은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도 그동안 정말 그 뭐 여당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대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밀어줬더니 뭐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 보수 정말 열심히 밀어줬는데 남는 게 없어요. 김부겸 후보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국무총리도 지냈고 현재 이재명 정권과 가까운 관계니까 대구를 좀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무죄로 딱 살아왔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고목이 갑자기 거목이 돼서 나타나는 바람에 복잡해진 것 같은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호락호락 안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살아 돌아오면 당장 대선 주자급이 되는 데다가 당대표 경선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지금 정원호 그 민주당 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네. 멕시코 출장에 여성 공무원 단 한 명이랑 같이 갔다. 근데 이제 서류에는 남성으로 기재가 돼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11명의 다른 직원들과 같이 갔다고 반박이 나왔는데요. 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성 공무원 그 비서랑 예를 들어 같이 갔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지? 만약에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서로 사람이라면 남녀 관계 없이 일을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김재섭 의원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그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추론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이것도 500원 내기하시는 거죠? 내기합시다. 얼마에 누구한테 우리 500원? 정점 누구한테 겁니까? 좋아서가 아닙니다. 네. 추미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요. 500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후보가 더 가까웠다고 보여지만 뭐 정점이 가까우세요? 가까우면 거기다 거세요. 제가 김동연한테. 나 정점하고 반대로 그러지 나는. 그럼 저는 한준호 의원한테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한 표를.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치에 짬밥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치 짬밥입니다. 네, 오늘도 제 우측에는요. 국회의원, 다선 국회의원이시자 변호사이신 문병호 문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롤업 하셨어요. 네, 오늘은 좀 넥타이를 매봤습니다.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사장님 같으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요. 정치 경력, 여의도 경력 30년, 그리고 또 정치 정책 통이신 정두환 정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멋있는 이 셔츠가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이거 특별한 사람한테 받은 갈수록 젊어져. 제가 샀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말을. 네. 그리고 저는 정치 경력 미천한 신지의 신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그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공소청 그리고 그 중수청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방식대로 다 담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 왜곡죄가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개시 시 지체 없이 검사한테 통보하는 내용들은 삭제된 채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미정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보안 수사권에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재논의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게 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원고나 아니면 이제 고소인이라면은 경찰한테 이제 먼저 가야 되겠죠, 변호사님? 그렇죠. 그 경찰한테 갔는데 경찰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만큼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수사가 잘 미진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수사 무혐의 판결이도 아니죠. 수사가 이제 무혐의로 이제 통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근데 이의신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까 이것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차관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뭐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좀 더 이 문제는 사실 진보 보수를 가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숙고해서 법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민주당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 우리 이제 신점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사기를 당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이건 혐의가 있다, 사기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공소청으로 넘기죠. 그럼 이제 공소청 검사가 네.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조사해보니까 사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무혐의 됐을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이의신청하게 돼. 이의신청하면은 검사가 그것을 보고 다시 보고 무슨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다시 이제 이런 점을 좀 수사하라든가 이런 점이 좀 잘못됐다든가 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논란이 되고 있죠. 이의신청을 했을 때 누가 그러면 그 이의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 들여다볼 거냐.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강경파들 아는 검사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누가 할 거냐? 그러면 경찰에 상부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의 신청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다시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수사 경찰에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지금 미완 상태입니다. 아직은 좀 공백인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모두 다 법 없이 살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억울해서 경찰이나 검찰을 찾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하루빨리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그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피해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25년에 한번 법사위에서 그 크게 다뤄진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다뤄지고 있는 청문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이 뭐 107명인가 그 대통령 이제 그 이름까지 써놨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런 걸 의원 모임을 만들면 어떻게 당론으로 해서 당이 알아서 하고 국회 국정조사 제도 같은 거 활용하면 되지 했더니 이제 당론으로 해서 국정조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가 끝나면 이제 나오면 다시 한번 다루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 소위 그 당시 검사와 변호사가 나눴던 대화가 이제 묘하게 지금 이상하게 꼬였다, 조작했다, 맞아, 그게 너 조작하는 거 맞아, 아니야, 그거 거꾸로야, 뭐 이래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죠. 그 지금 그 나온 녹취록 내용들이 이제 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박상용 검사가 이제 당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사한테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요 녹취록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요걸로 이제 민주당은 이게 바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작 혹은 회유를 하는 증거다. 요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딱 보시기에는 글쎄 아직은 녹취록이 다 이제 그게 노출이 돼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목만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상용 검사가 소위 말해서 어떤 그 프리바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재명이 그 주범으로 진술해주면 마치 뭐 형량을 깎아줄 것처럼 제안을 먼저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또 반대편에서는 변호사가 그걸 제안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아니 그게 되려면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주범이라는 뭐 그런 진술이 있거나 뭐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이거는 이제 녹취록이 이제 100% 이게 노출되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맥락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읽힐 수 있고 저렇게도 읽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근데 이게 사건이 이렇게 장면 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이상하게 왜곡될 수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데 흐름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혐의가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평화부지사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듬어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연이어서 트럼프하고 또 김정은이 만나는 군사 경계선도 같이 넘고 막 그렇죠, 사진 찍히고. 그렇죠. 아주 뭐 세계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남북의 평화가 오나 보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아마도 경기도가 이제 이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다 있으니까 DMZ를 평화적으로 개발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경기도가 나서서 뭐 북한하고 좋은 어떤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걸 끌어내면 대선에 나가고자 하는 이재명 당시 지사로서는 매력이 있는 사업이니까 부지사를 특별히 두고 뭐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쌍방울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 차량을 또 법카를 받았고 뭐 월급을 따로 받고 뭐 뒷돈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가 사건이 커지면서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이화영 부인이 네. 법정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누굽니까 이화영 변호사 서민석 당신 그 변호인 의견서 내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는 바람에 우리 마저 놀랬잖아요. 이거 뭐야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저 부인이 뭐 민주당 사주를 받았네 어쨌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좀 이게 나온 건데 내용을 보면 누구야 박상윤 검사의 주장은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사가 폴리바게닝을 요구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화영 씨가 주범이 되고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 씨가 종범이 되는 자격이 있어야 내가 공익제보자니 뭐 보석이니 추가 영장을 안 한다는 이런 걸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좀 없지 않느냐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락상 보면 이게 박 검사가 이재명을 엮기 위한 그런 조작을 했다고 보는 것과 거꾸로의 진술이 되기도 해서 완전히 거꾸로라면은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얘기하죠. 아니 근데 왜 국정조사가 일어나는데도 사실과 점점 이렇게 사실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오히려 더 불투명해지는 것 같은 답답함도 느껴지는데요. 국정조사가 시작된 게 어떤 명확한 조작 기소했다는 어떤 좀 그 분명한 어떤 증거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이제 의혹할 수 있는 뭐 교도소에서의 무슨 이제 뭐 녹취라든가 이런 뭐 전화 통화 녹취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의혹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뭔가 근거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조사가 결국은 실체를 밝히는 것보다는 의혹 제기, 또 누구 망신 주기,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아니, 뭐, 재밌는 녹취록도 이게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원래 청문회가 좀 이렇게 진행돼야 될까요? 그러면 아마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이 그 서 변호사인가 하는 분이 제공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럼 과연 그 변호사는 법정에 그 이화영 재판에 그 녹취록을 그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로 냈을까요? 안 냈으면 이상한 거죠. 왜 거기다는 안 내고 여기다는 또 냅니까? 이상한 거죠. 그건. 3년이 지났어요. 네. 사실은 거기 재판에 냈어요. 재판에 내면서 그 판사한테, 담당 판사한테 이렇게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그걸 증거로 냈어야죠. 만약에 그때 안 내고 얘기 냈다면 그 증거는 사실 볼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 의미가 없는 증거라고 봐야죠. 정작 필요한 데는 안 내고, 여기는 이제 의혹 제기하는 장이니까, 그냥 아니면 말고시가 아닙니까, 지금 국정조사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낸 거고, 낸 거를 거꾸로 해석한 거일 수도 있고, 또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민주당의 뭐 청주시장 후보가 됐다고 하니까, 예비 후보라고 하니까, 이건 좀 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비효율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장소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에서
5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25명이 토론을 해요. 얼마나 몇 분 동안이요? 아니 전체 토론. 전체 상임위 전체 회의가 25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상임위원 국회의원들이. 네. 그리고 거기서 다룬 주제가 50가지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5명의 사람이 50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토론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자기 주장하고 유튜브 찍어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뭐 했다고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20명이 하는 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비효율성이에요. 이게 5명 내지 7명만 해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20명이 모여가지고 10분 발언하면 무슨 10분 동안 무슨 발언을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5명이나 7명이 오히려 소수 인원이 심층 있는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래 맨날 의혹 제기나 하고 또 말고 서로 말싸움하고 말싸움할 공간이 넓어지는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맨날 말꼬리 잡아갖고 또 그거 갖고 서로 또 티각티각하고 그게 또 무슨 텔레비에 또 가십성 기사로 나오고 지금 이거 녹취록 이렇게 터뜨리는 사람들은 그걸 봐요. 그거 보고 오히려 조회수가 높아.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거는 조회수가 별로 안 높아. 재미가 없어. 서로 뭐 그냥 또 뭐 너 뭐 했어 서영교훈하고 뭐 곽규택하고 서로 말싸움하는 거. 그거 보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거든. 이게 참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또 의혹 제기하고 또 뭐 검사들 불러다가 또 망신 주기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조금 하여튼 좀 진중하지 못하고 좀 무게가 없다고 보여져. 이런 건 사실은 야당이 할 얘기거든요.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거 야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니까 만약에 정말 조작된 증거가 있고 명확하다 하면은 그 공소 취소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이 스토리 라인을 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 고검에서 지금 감찰했잖아요. 감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감찰해서 감찰의 결과 만약에 이거 우리 감찰해봤더니 이거는 조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공소 취소해야죠, 당연히. 책임있게 해야죠, 책임있게. 야당처럼 뭐 의혹 제기하고 뭐 부실한 자료 가지고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당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만약에 조작 기소가 됐다 그러면 공소 취소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국정조사도 이 재판에 대한 국정조사,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 국회에서 일반 시민들의 사건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반 시민들 사건도 조작되고 장난질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고 제가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지만 연말에 국정조사라는 이름이 아니고 어떤 소규모 국회의원 한 5인 정도 되는 소규모 어떤 단위의 어떤 TF라든가 청문회 단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이런 조작 내지는 장난질한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는 한번 그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작위로 그거를 이제 뭘 받아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뭐 힘 있는 사람 것만 관심 갖지 말고 일반 시민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게 국회가 할 일 아닙니까? 저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맞. 저도 정말 100% 공감하는 게 이게 저는 어쨌든 이제 여성 관련한 이제 성범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왔었던 사람으로서 뭐 김학의 전 차장 뭐 사건이라든지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이게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 권력층들이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회유하고 지우려고 했었던 사건들은 금세 잊혀지고 이 사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청문회까지 가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고 일반 국민으로서 좀 소외되는 기분들이 많이 들어요. 이 법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평등한가? 혹시 권력자들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씁쓸한 마음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그것 또한 정말 일반 국민들이 이제 억울하지 않을 만큼 또 그렇게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까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공천 심사 관련해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내기를 걸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정장께서 3월 달 안까지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것이다. 거기에 물러난다에 500원을 거셨어요. 저는 안 물러난다에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바꿨습니다, 의견을. 그래서 저도 이제 물러난다를 따라가는 바람에 저는 이길 수가 없었고요. 문장님은 어디에 베팅하셨었죠? 저는 뭐 3월 안에 물러난다에 배팅 안 했어요. 저는 끝까지 갈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오,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다선국 개원 좋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사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이제 대구에서도 뭐 빨간색 옷을 안 입고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안 왔으면 하는 게 후보들의 그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죠. 뭐 네. 당 지지율도 뭐 19%인가 20%가 19% 나왔습니다. 떨어졌잖아요. 2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장동혁 대표는 마이웨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니까 네. 내 임기는 채우겠다 이런 심사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수정할게요. 3월까지 물러날 거다가 했는데 네. 지방선거 전에 무조건 물러날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 오늘 지금 이 촬영하는 날짜가 3월 31일인데, 그 31일 날짜로 국민의힘 지선 공관위가 해체됐습니다. 그 공관위원장, 이정현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일괄 사퇴했다고 합니다. 일괄 사퇴하면 이거 좀 큰일이잖아요. 그쵸? 당에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다 일괄 사퇴해버리면서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과연 여기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는데, 애써 주셨다. 그리고 새 그 재보선 체제를 꾸려서 조기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거의 다 공천은 뭐 거의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도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다기보다는, 끝까지 안 물러나는 이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정도가 됐으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특히 후보자들, 당원들 입장에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 보는데, 서울에서도 우리는 서울형 선거를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장동혁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전국 선거 지금 공천을 했다는데 누구 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는 다 진다고 나왔고, 대구가 27대 27이에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로,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그 구원투수, 정계은퇴 선언까지 한, 누굽니까? 그 김부겸 선배 집어넣었잖아요. 어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이 될지 이런 상황인지 모르는데 6명 그거 해봐야 주호영하고 이준숙인가 두 사람 잘린 사람은 지금 하얀 옷 입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고, 그 중에 뭐 무소속도 나간다고 하니 무소속까지 나와주면 정말 드라마가 완성되겠네. 드디어 민주당이 대구에 입성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서 장동혁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 그게 무슨 당대표입니까? 아니, 당 지지도 17%, 18%, 19% 나오는 게 상대방 47%, 49%까지 뛰는 마당에 이게 무슨 선거냐고요. 그러니 무슨 공천심사위원회가 그만두거나 말거나 이게 집안 일이 아니고 망한 집안이고, 이걸 살려내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500원을 이번엔 이겨야 되니까 공천 다 받으시고 공천자들 딱 집회 딱 모여가지고 공천자 대회할 때 공천장 모아가지고 반납하세요. 반납. 너 물러나든지 우리 다 안 나가 이러고. 그래야 이놈은 선거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비대위로 넘어가서 비대위 현장을 그럴듯한 사람 모시고 그나마 이기 좀 남아있다는 한동훈 다시 불러들이고 그래서 좀 판을 짜서 어딘가 뭐 한동훈 대 뭐 조국이 붙었다더라 뭐 유승민이 다시 나오기로 해서 뭐 경기도도 선거가 된다더라 뭐 이래야 뭐가 되지 뭘로 선거할 거냐고 뭘로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 재미도 있어야지 보거나 마나 뻔한 게임 누가 재밌겠냐고 이게. 그럼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금 광주 전남 통합시장 나가거나 말거나. 근데 왜 거기로 간 거죠? 본인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거기로 모르겠어요. 아이가 뭐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오락가락이 오락가락. 언제는 또 호남에 있다가 또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지난 총선 2020년 총선 때는 또 서울로 올라왔어요. 예, 그때 제가 뭐 이정현 대표를 만나서 뭐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이제 호남을 버리고 서울에서 출마하려고 했다 결국 이제 또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영등포에서 나가가지고 뭐 무소속 나가가지고 뭐 거의 표도 못 얻고 했는데 오락가락이에요. 그리고 또 똥폴이 국힘 안에서 또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그 김재섭 의원이 지금 정원호 그 민주당 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그 필리핀이죠. 필리핀 출장 캔쿤 갔대요. 아니죠. 멕시코. 네. 네. 멕시코 출장에 그 여성 공무원 단 한 명이랑 같이 갔다. 근데 이제 서류에는 남성으로 기재가 돼 있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 11명의 다른 직원들과 같이 갔다고 반박이 나왔는데요. 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여성 공무원 그 비서랑 예를 들어 같이 갔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지? 만약에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서로 사람이라면 남녀 관계 없이 일을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김재섭 의원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그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추론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 근거도 전혀 없이 의혹만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열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집안에서 뭔 일이 나든지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 한마디 했대. 보수가 참패했다. 인정하자. 다 친한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분열되어 있는 게 말이 되는. 보수가 분열됐고 망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보수진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진보정당 말 안 되는 얘기예요. 민주당 잘 보면 뭐 중도 정당 아니면 뭐 중도 보수당이 맞고 사실은 그 진보 정당 이러면 저 녹색당이나 아니면 저 노동당이나 진보당쯤 돼야 그나마 진보 색깔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보수 진보도 다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야당이 그나마 있어야 거대 여당이 폭주한다고 할 때 뭐가 폭주인지도 말해주고 제동도 걸어주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대통령 워낙에 잘해요. 그리고 저 미치광이 짓하고 있는 트럼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전쟁 벌이고 이런 일들에 막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환율은 치솟고 유가는 없고 뭐 나프타는 없고 뭐 쓰레기 봉투가 이 난리가 나 있는데 야당이 있어야 되니까 그나마 그 애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말한다. 장동혁 빨리 물러나게 하고 안 물러나게. 정말 방법이 없으면 공천자 대회 하는 날 엎으세요. 그거 말고 선거 안 하셔도 돼.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냥 수억 쓰고.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든지 그냥 폭사. 장동희가 그러면 좀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지든지. 잘하고 있는 거지 뭐.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으니까. 역사를 위해서. 네, 그렇지. 크게 보면. 아니, 그 망하게 하면은 이제 새로운 주자가, 아니, 원래 이란도,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 이제 국민들의 뜻을 이어받은 민주정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민주정부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았는데 국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서 그 말씀처럼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식견을 갖고 이 당을 이끌 사람이 있어야 그 흩어져 있는 세력도 모으고 이제 당을 재정비할 텐데 그런 사람이 과연 남아 있는지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장동혁 같이 1.5선 국회의원, 이제 4년밖에 안 된 사람이 당대표로 갔을 때 전환길이 가서 배신자 이거 그 무슨 대회 하는데 이거 하면서 윤 어게인 세력이 싹 붙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윤석열도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홍준표를 꺾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정황들이. 지금 당원의 구성이 극단화돼 있어요. 민주당은 저쪽으로 극단화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여기는 이쪽으로 극단화돼 있는 사람, 아니, 여기가 좌측인가? 이 상황 때문에 장동혁 같은 사람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좋은 사람 많아요, 거기도. 유승민도 있고, 뭐 한동훈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근데 지금 좋은 사람은 다 없어지게 돼 있는 이상한 구조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극단의 사람들이 대표하는 당대표. 이게 지금 우리 정당의 문제예요. 하여튼 지금은 누차 얘기했지만은 정치권에 진정한 정치인이 없어요. 싸움꾼, 아부꾼만 특세하는 세상이고, 장동혁 대표도 결국은 이제 그 극단적인 싸움꾼들 그 입장에 서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지방선거 때 좀 왕창 망해가지고 보수가 정말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돼. 아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수가 늘 얘기하면 보수가 소위 말해서 이종 교배해가지고 잘 이어오다가 이제 내 몸을 죽이는 DNA와 이종교배한 거야. 윤석열이라는 DNA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몸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지금. 원래 죽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에서 파견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엑스맨.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정말 왕창 망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그냥 적당하게 뭐 대표 바꾸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좀 바뀌는 그러한 정치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민주당도 아마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국힘이 해왔었던 그 일련의 특히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국힘이 보여줬었던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사과와 그다음에 통렬한 반성 같은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럼 대구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동률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대구에 어떻게 민주당이 이번에 이길 것 같습니까? 민주당 시장이 진짜 탄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이것도 500원 내기 하자. 있죠. 지금 500원 낼 게 두 가지 있어요. 대구시장하고 경기지사. 경기지사는 이제 민주당 공천에 누가 될 거냐. 대구시장은 본선에서 누가 될 거냐. 요 500원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구시장은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대구 시민들도 그동안 정말 그 뭐 여당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대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밀어줬더니 뭐 사실 그동안은 국민의힘 보수 정말 열심히 밀어줬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후보가 어쨌든가 그래도 뭐 국무총리도 지냈고 또 현재 이재명 정권과 가까운 관계니까 좀 도시를 대구를 좀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게 먹힐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대구가 정말로 보수의 본산이라고 그러면은 이번에 진짜 보수를 만드는 어떤 기폭 역할을 해야 돼. 오히려. 네, 다른 데서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어. 맞아요. 대구에서 뒤집어야 이제 아이고 이게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대구 시민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꾼다. 대한민국 정치를 살린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면은 대구 시민들 자존심을 확 올려주면서 이번엔 대구 시민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이렇게 나는 한번. 그동안 광주가 바꿔왔으니까. 그렇죠. 광주가 그동안에 대구가 바꿨는데 바꿨죠. 이번엔 대구가 한번 바꾸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김부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대구시장 적합도 다자대결 조사에서 49.5%로 1위가 나왔는데 이게 국힘 경선 후보 6명의 지지율 다 합친 것보다 10포인트가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로 치면 저도 500원을 여기에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성립이 안 되겠네. 일단 다 아니 비슷하니까. 나는 김부겸 낙선에 걸겠습니다. 그러면. 낙선에 거세요? 네. 나는 승리에 거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여론조사는 그러는데 이제 저는 숨어 있는 표가 한 10%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샤이 보수라고 그래서 여론조사상 자기가 차마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막상 표를 찍을 때는 그래도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이 한 10%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상에서 10% 이상 앞서가지 않으면은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동료로 나온 것 갖고는 좀 어렵다. 그 정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압도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은 못해도,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GDP라고 그러잖아요. 국내 생산에서 GRDP, 지역 생산에서 대구가 지금 정체 내지 마이너스로 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진숙 같은 사람이 대구시장이 됐다. 그 정부가 무슨 지원을 하겠냐고, 예산상. 근데 김부겸이 됐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뭐 공항이 필요해? 철도가 필요해? 일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좀 불러냈는데,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인맥이 되고, 민주당 내에서 차지하는 정책 비중도.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정치적으로 뭐 지금 뭐 국힘을 지지해야 될 이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구가 키운 위대한 인물 김부겸을 한번 세워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보수도 한번 탁 재편하는 아주 역사적 전환기도 한번 만들어보고. 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낙선의 낙선을 점치셨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대구에서 바꾼다. 그러니까 이런 보수의 컨셉으로? 흐름도 대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진정한 보수를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로 컨셉으로 가면 확 거기로 몰릴 것 같아요. 글쎄, 약간 대구 시민 자존심을 올려주면서 대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런 컨셉으로 대구가 대한민국을 바꿔라. 네,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하여튼 그래도 역시 막판에 가서 역시 이제 또 보수 결집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모르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김부겸 당선되고 이제 광주 전남 통합 광역시에서 이정현 후보가 예를 들어서 한 30% 이상 득표를 했다. 그러면 좀 뭔가 좀 그건 있어서 지역 감정에 아니 당 지지도가 17%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주에서 7%도 어려울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의 광주시장 후보, 전라남도 도지사 후보, 전북 도지사 후보들이 다 15% 넘었어요. 15% 넘었네? 10%가 아니고? 선거비 보전 받았어요. 보전, 네, 그래요? 17% 뭐 그 선 받았습니다. 굉장한 약진이었네. 그때는 굉장히 약진했죠. 그래서 그때는 윤석열 그 정권이 좀 인기가 있었고. 그때구나. 인기가 바로 짚으니까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17% 돌파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쫙 빠져갖고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아마 10% 받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 모르죠. 또 뭐 하여튼 대구에서 만약에 뭐 김부겸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면은 호남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뭔가 또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교차해서 네. 선거법을 바꿔야 되고요. 그 얘기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광주 전남 얘기로 좀 넘어가면 오늘 그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신정훈 후보가 그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후보와 단일화 헷갈리더라고 이게 기사. 제가 사실은 지난주 말에 광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론이 어떤가 하고 봤더니 5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이제 1등과 3등이 대강 20% 후반대에서 20% 초반대까지 해서 민영배. 그다음에 김영록 현 그 전남지사, 그리고 신정훈 지금 행정위원장 3선 의원, 여기가 20% 후반에서 20% 초반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한 10%대, 그리고 주철현 후보가 한 10%대 이렇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5명 중에 2명만 결선을 붙인답니다. 그래서 아마 2등과 이렇게 붙인다면 3등과 4등인 신정훈과
강기정이 누구를 이제 미느냐? 후보 단일화 하자 이래갖고 네, 단일화가 그렇지. 여론조사로 됐고 결정이 신정훈으로 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지역 정가가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제 신정훈이 2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민영배 이렇게 해서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민심의 향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새 거가 좀 와라. 요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영배 아니면 신정훈이네. 새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사님과 시장님은 이제 오래 봤으니 새 거가 와라. 뭐 요게 좀 가장 컸던 것 같고 광주 전남이 사실은 이제 가장 낙후된 곳 중에 한 군데잖아요. 산업이라는 것도 별거 없었는데 이제 신정훈 위원장이 나주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한전도 갖고 본사가 거기에 뭐 SMR 이런 거 갖고 뭐 원자력 뭐 이런 거 해서 에너지시 이런 걸 이제 만들어 오면서 새로운 전남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통합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주 게임이 재밌어 보이는데 그 신정훈 후보의 약진이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의 있게 그러네 보고 기사만 있습니다. 보면. 가능성이 있죠. 이제는 3파전이 될 수 있겠죠. 그동안은 이제 민영배, 김영록 양자 대결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신정훈 후보가 이제 3파전으로 이제 진입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두 명만 남을 네. 테니까 네. 그래서 재밌는 드라마가 써지는 중인 것 같아요. 신정훈 후보가 만약에 2위 안에 들면 신정훈 후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지금 기세로- 초미의 관심사예요. 기세로 봤을 때 그렇고 2등으로 가서 네. 뒤집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강기정 후보와 신정훈 후보의 단일화 싸움에서 신정훈 후보가 이겼다는 것은 뭐 이제 물론 개인의 호불호도 있지만 역시 이제 전라남 도 출신이 조금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예상했듯이 전라남 그렇죠. 도 후보가 좀 유리하다. 그렇죠. 광주시 인구수도 많고. 네, 후보보다는 어. 그렇기 때문에 신정훈 후보가 올라가면 신정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저희 한번 지역도 봤으니까 경기를 아직 경기도. 안 봤네요. 경기. 경기도가 재밌죠 네, 지금. 경기도가 경기는 재밌죠. 어떻게 추미애, 김동연 네. 누가 됩니까? 한준호 3명인데 네. 500원 내기다. 한준호 후보는 좀 이제 이번에 다음을 계약할 약간 처지는 것 같고, 느낌이고. 네. 워낙 젊은 김동연과 선수니까. 추미애 후보인데 예측 불허 같아요. 예측 불허 같은데. 일반 여론은 네. 그래도 김동연 네, 지사가 네. 뭐 약간 우세한데 네. 이게 이제 5대5로 당원과 국민이니까 당원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좀 힘이 있다 이렇게 좀 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저 쟁점이 가점. 우리 저 신짜면 어떻게 생각해? 저 여성 같죠? 추미애 의원한테 여성 가점 10%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렵네요. 왜냐면 추미애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규칙은 규칙이니만큼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플레이어, 오히려 페어플레이가 페어플레이가 아니라고 아니다? 봐. 이건 정말 우리 저 시청자들이 좀 헷갈려서 그럴 수 있는데 10%가 그냥 10%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얻은 얻은 득표의 거에 1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 주는 거예요. 그건 크죠. 박빙의 그죠, 엄청 승부에서는 크죠. 박빙이 네. 박빙의 승부에서는 그 크죠. 그냥 10% 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고. 근데 자기가 받은 표의 10%니까 한 4%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죠. 본래 가점의 개념이 청년들, 네. 여성들이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아니 국회의장까지 나가려고 했던 사람, 당대표 됐고 사실은 뭐 5만 것 다 추미애- 했던 사람 무슨 아니, 그거 근데- 점을 줘. 근데 한국이 여성 도지사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 하나 추미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소수자에게 가점을 준다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에서 보면 그 비율들을 최대한 좀 높이려고 하는 그 제도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여성 어쩌면 꼭 도지사가 추미애가 없었다? 아니라 여성 모르겠어요. 도지사의 출연에 나는 기여하지 뭐 않을까. 추미애 후보가 스스로 나는
안 받겠단 말이야. 그럼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4%만큼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과감하게. 나는 이거, 뭐, 다른 신인 여성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적용돼야 되고, 나는 뭐, 고참 여성이니까 나는 이거 안 받겠습니다라고 딱 반납하면은 그만큼 또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찌됐건 그동안에 모든 그 뉴스의 초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내란이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이었고, 특히 또 검찰개혁. 예. 이게 가장 초강경 탈레반의 거두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여성 정치인들이 거기까지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독하고 오히려 더 강건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낙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위층에 가면은 남성 권력화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500원 내기합시다. 거죠? 내기합시다. 얼마에 누구한테 우리 500원? 정점 누구한테 겁니까? 저는 좋아서가 아닙니다. 네. 추미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요. 500원. 그래요. 뭐 반반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후보가 더 가까웠다고 보여지만 뭐 정점이 가까우세요? 가까우면 거기다 거세요. 제가 김동연한테. 아니 정점하고 반대로 그러지 나는. 그럼 저는 한준호 의원한테 걸겠습니다. 청년에게 한 표를 500원 주겠습니다. 근데 경기는 국회의원 경기지사 후보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계속 그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승민 후보에게 계속 푸시를 정동영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최종적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거절했다고 안 하네요. 나온다고 계속 해왔고 제가 보기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오늘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국힘이 설득하는 걸 포기했고 이제 안 나온다는 본인의 의사를 그러면 다음 존중한다. 유력한 후보가 거기도 여성. 그러니까 왜 갈 곳 없는 곳에 여성을 넣냐 이거예요. 양양자 후보. 양양자 후보가 그 고등학교를 나와서 삼성에 입사를 해서 삼성의 전문가까지 상무가 전문가까지 올라갔던 입지적인 인물이었고 민주당이 그걸 높이 사서 광주에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을 했고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그 국민의당 안철수로 왔던가 먼 일 때문에 탈당을 했죠. 그 사무국장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어요. 그거를 이제 제대로 그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탈당하게 됐네. 불똥이 튄 거죠. 본인 문제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탈당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네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양양자 후보가 정치 경력도 짧고 아무리 그런 서사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경쟁력이 있냐 그랬더니 용인 지금 SK 하이닉스 난리잖아요. 지금 수백만 평을 새로 짓고 있고 약간 지지부진하고 삼성 그 어디입니까? 그 수원부터 평택까지가 다 삼성 단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가 굴기하는 시기에 그것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 그렇죠. 그걸로 이미지가 되면 그다음 두 번째가 그 얘기 하더라고. 생각보다 경기도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 이준석이 동탄 용인 그쪽 많이 살아요. 이준석이 동탄 가서 국회의원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0대가 압도적으로 많대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국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김태섭 의원인가 양평가평 그런 데서 됐잖아요. 맞나? 그 양반이? 김용태. 그런 것처럼 오히려 거긴 그렇고 또 이천희 이런 건 이제 전통적으로 좀 보수였는데 오히려 떠오르는 신도시들이 젊은 사람들이 돼서 선거를 해볼 만할 건데 지금 당세로 보면 아예 안 될 텐데 딱 한 가지 조건이면 해볼 만합니다. 뭐요? 그랬더니 추미애가 나오면
추미애가 안 나오면 좀 붙어볼 만하다. 추미애가 나오면 해볼 만합니다. 나오면 해볼 만하다. NTP가 많다 이거죠? 둘이 붙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의외로 그렇게 네, 또 이번에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석은 참 재밌네요. 그랬어요 제가. 분석은 참 재밌네요. 근데 이번에는 뭐 경기도는 이미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거의 당선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힘의 쇄신 시나리오가 뭐 3월 안에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좀 혁신적인 후보자들이 뛰면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도 잘 쓰일 수 있는 좋은 선수일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몰라요.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은 국힘도 여성 후보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약간 컨셉을 약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럼 이진숙 이러나 저러나 여성이 되는 거예요. 이진숙 차출론도 있던데 어. 여성 뭐 추미애 후보가 되면은 뭐 하여튼 약간 이재숙은 강점이 없죠. 뭐 경기도에서. 그냥 경찰한테 어차피 한번 경기도야 민주당 땅인데 경찰한테 한번 얻어맞았잖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인물로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조국 대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는 지금 그 얘기 부산 나오는 게 평택, 부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보시기에 본인 조국 개인에게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거는 그건 모르죠, 뭐. 부산 나가라고 부산. 하셨었죠. 그때 나는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많이 앞서지 않을 때 부산이 좀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거기 한번 부산 스타트 출신이니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민주당이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뭐 오히려 이제 선택지가 좁아져 버렸죠. 근데 부산 전재수 의원하고 뭐 누가 둘이 뭐 경선하는 것 같고요. 부산도 뭐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거기 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네. 거기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 분위기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진작 네. 그 이제 지구당 위원장들이죠. 유일한 현역이었으니까 이미 오래전에 전재수로 다 단일화 시켜놨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선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신 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분이어서 그래서 뭐 그 게임은 거의 끝난 것 같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나 하여튼 그 분위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보궐선거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본래는 의도가 정청래 조국이 합당을 해서 그런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지면서 민주당이 안 내고 조국에게 줄 거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다고 보니까 이제 조국이 평택으로 지금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닌가. 흐름은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면 저는 조국 가는데 따라가면 될 거예요. 조국 간데 조국과 같이 붙는다? 방법이지 뭐예요. 그 재밌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러면 포인트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물론 선거의 결과에 의한 그런 뭐가 있겠지만 그 정도 되면 대선 주자급으로 둘 다 크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한동훈과 조국이 한 선거에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도 결국 한동훈이하고 단일화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소속 한동훈 대 조국 이렇게 그렇게 가야죠. 둘이가 결국은 이제 맞상대하는 이런 식의 구도가 되면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동혁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 말을 너무 과하게 했네. 이게 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그럼 조국 대표가 어디로 가는지 빨리 안 정해지면 무소속 후보는 참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당이 없으면 그 추천서를 모아야 돼요. 거기 사는. 뭐 한동훈 정도의 뭐 정치력이면 금방 돼요. 금방 되죠. 한동훈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네. 동탄이나 이런데 안산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그런 데가 유리할 수 있어요.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시간은 그리고 충분히 오히려 있으니까.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조국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타격이 다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딸내미를 어쨌단다는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선거가 붙는다면 알 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 후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제 본인은 인천 계양, 본인 지역구였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지현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부터 그 지역 기자였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스카우트에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고, 그래 놓으니까 청와대 대변인 시켰다가 이제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걸로 그림을 다 짰는데,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무죄로 딱 살아왔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고목이 갑자기 거목이 돼서 나타나는 바람에 복잡해진 것 같은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호락호락 안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살아 돌아오면 당장 대선 주자급이 되는 데다가 당대표 경선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후보가 확정된 게 연수입니다. 박찬대 지역. 그 박찬대 인천시장으로 나가면서 그 지역이 비니까 거기다 배치를 할란지 거기도 안 주고 싶어 한다는 말이 지금 당내에서 떠도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은 아마 연수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송영길 대표. 그래서 김남준 보내면 되지 그랬더니 거기가 저 인천의 강남이라고 그게 좀 연수구가. 보수 색깔이 좀 있는데 김남준 정도 갖고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뭐 사실은 누가 나가도 된다고 보는데 이제 계양은 너무 좋은 민주당한테 좋은 지역구라 송영길 대표가 또 몸 체급이 높아졌는데 그렇죠. 거기서 거기 우선을 뭐 했으니. 그냥 뭐 거저 먹는 데 갈 수 있냐 조금 그래도 김남준이 신이니까 양보하고 당신이 좀 연수 조금 덜 좋은 데 가라. 아. 연수로 가도 저는 송 대표가 된다고 봅니다. 뭐 본인도 문제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아요. 뭐 내가 지역이 어디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고 제가 일단 배지를 달고 돌아와야 대통령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송영길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아는 정치인 중에 그 푸틴하고 직접 얘기가 되고 이렇게 개인 바로 전화로 이렇게 따라랑. 말이 돼요. 러시아 통, 바로 러시아 통 원래. 러시아 말도 잘해요. 러시아 말을 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핸드폰에 푸틴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는 건가요? 저장이 돼 있어. 이럴 수가. 그래서 뭔 일이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인천시장을 할 때 인천시 앞바다에서 배를 하나 건졌는데 그 배가 러일 전쟁 때, 그때 1905년인가 4년인가 그때 침몰한 배래, 러시아 배. 근데 그 장군이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품이 건져 올려서 러시아 주한 대사한테 러시안 대사 얘기했더니 본국에 연락해서 본국에서 사절단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셔가는데 눈물겹게 감동하면서 모셔갔대.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그 뒤에 그 무슨 상인가 뭐 감사장인가 뭐를 또 사절단을 보내고 당신을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 러시아를 갔대요. 인천시장 때.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그 일로 송영길 대표가 그 국빈급 대우를 받는데요. 그래서 푸틴하고 직접 대화가 되고 본인이 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에 다 막혔으니까 러시아산 가스를 가져오는 거. 여기 누구 보낼래? 그러면 대한민국 딱 국회의원 중에 딱 하나라. 송영길 만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이제 그 청와대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중국말로 직접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언어 천재시네요, 그 정도면. 거기다 일어도 잘하고, 불어는 그냥 일상생활 정도 한다고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도 굉장히 인맥이 넓고 해서 아마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세계 전체가 이렇게 재편 과정이 있으니까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이 좀 대줄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에너지 문제 심각해질 때 그 LG 쪽에서 그 러시아랑 협상을 해가지고 나트파라고 하는 그 석유 관련한 에너지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입해서.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는 아무래도 이런 그다음에 어떤 선이 있는 인물들이 좀 주된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송영길 의원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살짝 다뤄볼 인물이 이진숙 씨인데요. 그 컷오프 됐잖아요. 네, 최근 컷오프 되고 나서 흰 옷을 입고 이제 계속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신데,
국힘에서 통제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전 의원, 죄송합니다. 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현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서 이진숙 씨가 뇌구조가 이상하다, 빵진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진숙 그 전 위원장이 이거를 경찰에다가 그 고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무혐의로 그냥 아예 종결. 그냥 사건도 종결해 버렸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억울하면 어떡하죠 이거? 이거 사실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이거 공연성이 있잖아요. 있어요. 공연성이 있는데 이제 공인에 대해서는 조금 그 비판 내지는 그 표현 수위가 좀 높아도 그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또 판례가 그렇거든요. 일반인 같으면 되겠죠. 근데 또 공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표현 수위가 높아도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판례도 있고 해서 조금 애매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공인들끼리 싸우면 그냥 랩 배틀이 되겠군요. 야, 너 뇌구조 이상해. 그렇죠. 야, 너 얼굴 생김새가 이상해. 뭐 이런 게. 죄송합니다. 잘하네. 그래서 뭐 얼굴 생김새가 크로마뇽이다 이렇게 쓰면 됐겠죠. 근데 뇌구조가 이상하다.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약간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 다음 주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발 사건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저희 한국 경제도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여기로 쏠리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는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걸까요? 종결을 할 것이다. 뭐 2주 만에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는 있기는 한데 또 공격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건 뭐 제가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공격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4월 6일까지는 공격 안 해 일어났는데 지난번 1차 공격할 때 재밌는 현상들이 펜타곤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그 인근에 있는 피자집 주문한다고. 네. 피자 박스 막 많이 그러니까 있고.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난리가 네네. 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재미난 게 느닷없이 하루 차인가 이틀 전에 저 햄버거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쏠게요 이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해요. 그리고 바로 폭격이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6차에 걸친 회담을 했고 이런 이제 연막 전술을 쓰는데 지금 현재는 7,500명의 특수부대가 가 있고 10,000명을 더 보낸다고 하고 인근에 이미 깔려 있는 미군의 숫자가 그렇다 하고 펜타곤에 다시 조회수가 올라간다. 어제 뉴스에. 그 다음에 또 느닷없이 이상한 짓이 뭐냐면 백악관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너무 멋있죠? 이러고 사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기내에서. 이런 걸로 보면 가능성은 좀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호르무즈의 하르그 섬이 이제 그쪽에 이란 석유의 한 90% 판매한다고 그러고 호르무즈 전체가 그 세계 생산량 그 수출량의 20%가 나온다는 거고 우리나라 한 70% 거기서 나온다는 거니까 다시 거기를 때리는 상황이 만약 벌어지면 바로 $150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재앙이죠, 재앙. $100도 좀 못 견디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걸로도 $150면 웬만한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은 스톱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팔수록 손해니까요. 가동을 중단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200 되면은 아예 폐업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그래서 $150는 그냥 넘어갈 거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1일에 그 국무회의에 필요시 긴급경제명령권 같은 걸 언급을 했는데요. 전 보고 듣고 깜짝 조금 놀랐거든요. 혹시 이게 그 계엄령 같은 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긴급경제명령권은 뭐 헌법상에도 보장돼 있고 또 필요할 땐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뭐 유가가 급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오르고
뭐 사재기, 뭐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잘 조율을 해야 되겠죠. 조정을 하고 해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건 뭐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이 근데 이제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뭐 어제 그제도 뭐 미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뭐 800만 명 예. 이상이 뭐 거리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유류가 폭등하면 지금 뭐 세계 전국 전체적으로 다 뭐 피해를 보지만 미국이 또 그렇죠. 유가 폭등에 굉장히 또 심각한 중간 선거 해야 되니까. 소비자 물가 같은데 굉장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서 전쟁할 때는 뭐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뭐 중동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 직격탄이 오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전쟁을 계속할 그럴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6개월 안에 뭐 이란을 완전히 뭐 아작내고 뭐 미국이 이란을 지배하고 이런 상황이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가능하죠. 전쟁을 해봐야 물론 이란도 멍들겠지만은 미국도 이제 같이 멍드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좋은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많고 온 뉴스가 그걸로 트럼프의 역설. 네. 트럼프의 역설. 그게 뭔가 트럼프의 역설? 트럼프가 일단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을 봉쇄하면서 공급망을 차단해서 G2가 본인 G1을 넘어서는 걸 막아내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걸로 이제 막아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전체가 막 고통스럽고 막 우리도 막 물가는 뛰고 환율은 1,520원이 가고 막 주가는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역설이 좀 있어요. 트럼프가 중국하고 전면전 사실상 이제 냉전에 준하는 쿨워를 하는 바람에 한국의 조선업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그 임금 단가가 중국의 5분의 1이랍니다. 중국이 중국이 우리의 5분의 1. 5배. 그런데 중국을 적으로 돌려놓으니까 미국 배를 MRO를 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맡길 수 있는 데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대요. 일본보다 우리가 한 2배 정도 싸대. 그러니까 한국은 기술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본래 미국은 미국 법이 미국 상선은 미국에서 건조된 걸로 해야 돼. 또 미국의 군과 관련한 배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수리해야 돼. 라는 법이 있음에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거를 만들어낸 게 마스가. 마스가가 뭐죠? 마스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마가잖아요. 네.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조선업을 위대하게 하는 그 마스가를 만들어낸 게 이제 하나조선, 그 하나오션이고, 그 이제 김정관이 들고 간 게 이제 그거였고, 그래서 우리를 구해낸 게 이제 조선업. 조선업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방산. 세계 5위. 대한민국 군사가 세계 5위랍니다. 세계 5위. 네. 그래 요새 그 천궁 이런 거 네. 신궁이라고 그러지 지금 다. 아랍에미레이트 막 발사한 거. 이번에 요격률이 90%요? 우리한테 패트리어트 빼가고 뭐 사드 빼가고 하는데 90% 96%까지 지금 그 요격을 막아낸다니까. 그래서 방산이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고 UAE가 이번에 우리한테 기름을 특별히 준 것도 1,400만 톤인가. 그것도 계속 지금 이란이 UAE를 많이 아랍에미리트 더 많이 치니까 이스라엘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달라고 한 거를 안 되는 거를 사실 줬대요. 특별히. 3월 8일인가 특별기로 실어 보냈대. 천궁을. 그래가지고 그 덕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1,400만 불 가져온 거라. 그래서 지금 방산 난리 났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계속 중국을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역설이 있어. 트럼프가 이 일을 하는 게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잡아다가 참수 작전 성공을 하고 이제 그 힘을 얻어서 이란을 쳤는데
하나는 베네수엘라나 이란에서 가는 상당한 수입을 중국이 한다는 거라. 지분도 상당히 있고. 그거를 방어를 하면서 중국을 때렸는데, 결론은 지금 러시아는 천정부지로 가스값하고 기름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가만히 앉아서 떼부자가 되고 있고, 중국은 이란이 딱 풀어주니까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그 러시아에서 아주 싼 값으로 다 가져가고 해서 하나도 타격이 없고, 거기에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페트로달러. 페트로달러가 뭔가요? 페트로달러가 본래 1974년에 국무장관 하던 키신저가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해라는 게 페트로달러고, 그게 지금까지 기축통화의 위치를 가져왔는데, 그걸 위배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리비아, 이라크, 그 다음에 또 어디야 하나 더 하고 이란하고 네 군데예요. 근데 리비아의 사다피 죽였죠. 이라크 후세인 죽였죠. 그 다음에 하나 또 누구더라? 거기도 죽였어.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란인데 이번 친 건데, 지금 이란이 위안화로 결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페트로달러를 깨는 건데, 그게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바람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견제하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국내 요인이 워낙에 많고, 중간선거도 치러야 되고, 심지어 플로리다에서도 졌고, 조지아에서도 보궐선거 졌고, 지금 판판이 깨지고, 국내에서는 앱스타인 문제로 난리법석이고, 교황까지 나서서 손에 피 묻은 자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까지 갔으니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한국이 의외로 좋은 일도 좀 있다. 트럼프 덕에. 뭔가 아주 안 좋은 것에서 정말 열심히 좋은 걸 찾아내신 기분이 드는데요. 잠깐 빨리 좀 빨리 끝났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주식 투자한 사람이 지금 수백만 명인데, 그렇죠. 다들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나서 끝날 겁니다. 네, 빨리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국내 증시는 좀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그렇죠. 네. 저는 오늘 그 정치 짬밥은 참 많은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짬밥 계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 분께서 점집을 하나 정치인들 대상으로 차리시면 아주 다들 좋아하겠다. 오셔서, 내 지역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이번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아마 잘 컨설팅해 주실 수 있는, 네. 정치인 무엇이든 물어보살 두 분께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에 조금 더 재미난 주제, 그리고 선명한 시각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짬밥이었습니다.